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여러 경험을 하면서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뒤를 돌아보니 후회가 되는 날들이 많습니다. 순진하게도 보이는 고지곳대로 믿으면서 그 사람의 내막은 생각해보려 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속였는지 그것에 넘어간 제가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레벨이 올라서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제 형님 덕분인데요. 잘난 맛에 사람을 무시하고 살다가 큰 코 다 쳤거든요. 어마무시했던 저의 형님이 결국에는 그보다 더 한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좋은 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웃고 즐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온하게 살았죠. 그런데 결혼 후 사악한 형님을 만나면서 제 삶이 변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둘 다 의사이세요. 아주버님은 내과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고 형님은 2차 병원 정외과에 계십니다. 제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민하고 까칠한 형님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참은 순둥이에요. 형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받아주며 차분한 호수 같은 아주버님이지만 형님은 일관되게 그를 건드리거나 비판해요. 바라봐도 많이 참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도였습니다. 화를 내는 말투는 기본이고 귀찮은 일은 다 아주버님께 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여보, 가방에서 내 보조 배터리랑 약 좀 줘. 그리고 오면서 물도 갖다 주고 당신 가방 당신이 가져와. 왜 나한테 시켜? 가방도 심지어 당신 옆에 있구만. 에휴, 매번 보지도 않고 나만 시키지. 나만 시켜. 그거 하나 못 해줘. 아, 궁시렁대지 마. 다 들리니까 어서 물이나 떠와. 아주버님이 다 참고 사는 것처럼 보였죠. 부부 사이가 그래서 그런지 애가 없어요. 결혼 7년 차라고 하는데 아이를 안 낳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속사정은 모르지만 히스테리럼 저에게 아주 차갑게 그렸어요. 동서, 밥 잘 먹었어? 나는 어머님이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좀 봐드릴 테니까 설거지까지. 동서가 끝까지 마무리 좀 해. 나는 워낙 고급 인력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시대에 되어도 고급 인력 대접을 받아내. 내 형님 어머님 허리를 챙겨드리세요. 설거지와 뒷정리는 저가 다 할게요. 당신이 무슨 설거지를 지금까지 해왔냐. 음식하느라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아이야, 엄마야, 형수 씨랑 말해요. 설거지를 대신할 테니까 설아야. 설거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네 둘째야. 너도 거기서 앉아 와이프랑 함께 과일이라도 먹고 있어. 아니야 어머님이 허리가 힘들어 보이시니까 이것까지 저가 다 할게요. 될 때까지 내가 하면 금방 끝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그때 형님과 제 남편을 번갈아 가며 돌봐주는 걸 느낀 거고요. 제 남편도 그 눈치를 채고 한마디 했어요. 아이야, 설거지를 안 하면 안 돼. 형수한테. 완전 찍힐 것 같아요. 그래도 형수가 우리 아이를 잡으려는데 나도 도와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서방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와이프 시키를 저가 할 테니까 놓여보시고 형수님은 엄마 허리 아픈 거 봐주세요. 환자 진료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와이프 대신 하면 돼요? 형님은 남편이 뒤로 밀려 주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머님은 아버님 치료를 살피더니 멋진 표정을 짓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는 남편과 함께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형님이 시어머니 허리 진료를 해준다고 들어갔잖아요. 형님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가방에서 부항을 꺼내서 어설프게 몇 방을 다녀오더니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눕더니 어떤 이유로든 저에게 일으키려고 의도한 여자가 맞아요. 아버님과 시아버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모르실 뿐입니다. 바둑을 두면서 그저 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모른 척하시는 듯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남편만 화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같은 가족이라도 이처럼 다른 면을 가지고 있네요. 남편은 솔직한 성격으로 억울하거나 기분 나쁜 감정을 모두 표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는 스타일인데 그런 제를 답답해하면 남편이 변호를 많이 해주시죠. 예를 들어 형을 만나러 갈 때 자신 중심적이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말하는 형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참고 넘기지만 우리 부부는 남편은 주저없이 예의 없는 형님을 질타하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아주 상냥한 분들이시라 그런 형님의 예의 없는 행동에도 넘어가신다. 저희 남편은 조용히 있지 않아요. 형님을 꾸짖을 수 있는 건 우리 남편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형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고 미영을 흐려내는 것에는 아주 미숙하시군요. 조금만 시도해도 본인이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날 기분이 이상해서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형님이 하는 일이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은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결혼했을 때부터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저 형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형이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몰라. 그 사람은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밖에서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꼭 기억해야 해. 당신도 자기 할 일만 하고 형수가 할 일은 형수가 알아서 하도록 할 거라고 말했잖아.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일을 다 나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형수 만나면 신경 쓰여 까딱하면 바로 말려들겠다고 했으니까 밖에서는 따로 연락도 하지 말고 가족 모임에서만 만나고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몰랐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나도 조심해야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당하고 있어. 앞뒤가 다른 사람은 조심해야 해. 결혼할 때는 엄마 앞에서는 순진무구한 척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해야 해. 척해놓고는 우리 형한테는 아주 집해와라 예물해와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정말 딴 사람인 줄 알았지? 뭐야 결국 집에다가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말해서 집 떠내 차 뜯어내 명품 예물 뜯어내 엄청 뜯어갔어. 엄마는 아직도 모를 거야. 형수가 형을 조종한 것을 형님 그러고도 남지 아유 어머님도 아주버님 둘 다 당했지 뭐. 결혼을 잘못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사시는지 몰라. 어쩔 수 없니? 그런 거지 뭐. 게다가 나한테도 어찌나 말을 잘 바꾸던지 나도 홀랑 넘어갈 뻔했다니까 삼자대면 하는데도 딴 말을 해 기가 막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돈 관리를 형님이 한다더라고요. 괜찮겠지 형 인생은 형이 알아서 개척해 나가겠지? 언젠간 형도 마음 먹일 날이 올 거라고 당신도 형수가 되게 될 거야. 무서운 사람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지내야 해. 알았지? 매번 이렇게 속는데 내가 형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지는 건 둘째치고 형님의 속셈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무섭다 무서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줄 거니까 걱정 마. 알았지? 그 뒤로 정말 우려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경우요. 남편으로서 저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형님이 형님 핸드폰 번호가 아니어서 번호를 바꿨나 싶었거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형님 전화를 의아스럽게 받았어요. 형님, 혹시 번호 바꾸셨어요? 이 번호 그럼 저장해 놓으면 돼요? 아니야. 잠깐 쓰는 번호라서 원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돼요? 다른 번호 아니라 동서 조금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래요. 머니님께 여쭤보니까 매번 가던 고깃집 말고 이번에는 회를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여 예약해봤어요. 좋은 것 알아봐 주었거든요. 동서도 보고 괜찮으면 그 전주 주말로 예약해 놓을게요. 알았잖아요. 그럼 형님 문자로 형님이 받으신 곳을 보내주세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그래서 메뉴도 같이 예약해 놓은 것이 편하니까 적당히 시켜놔요.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시키면 되고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예약만 하면 돼요. 알았죠? 원래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 집 음식을 참 좋아하시고 사장님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팔아주는 느낌도 있고 거기가 진짜 맛있기도 해요. 생신 때는 무조건 거기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을 안 가고 횟집으로 간다고 했고요. 생신 때 고깃집을 안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형님이 시부모님과 전화 후에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약한 대로 예약을 했고요. 아버님 생신날이 되었고 제 남편과 형님 아주버님은 선물을 찾으러 간다며 셋은 따로 갔고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픽업해서 예약한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다 와서 주차를 했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가,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항상 가던 곳이 아니네. 여기 잠깐 들린 거야? 여긴 왜 왔어? 어머님, 여기 아니에요. 형님이 여기라고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이번에는 회 드시고 싶다고 해서 횟집으로. 서프라이즈로 연락했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한 적 없는데 누가 그러냐. 애가 그러면 내가 회 먹고 싶다고 하네. 그래서 저희가 상의한 후에 서프라이즈로 여기로 예약했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는 매번 가는 곳이 있잖아. 내가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그 집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주 실망한 표정을 짓으셨다. 아침에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번호가 아닌 원래의 형님 번호로 동생 어디야? 혹시 여기 예약 안 했어? 여기 왔더니 예약자 명단에 없다네. 형님, 저희 지금 일식집에 와 있는데요. 형님은 어디세요? 여기 앞에 오신 거 맞으세요? 뭐, 일식집 아니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든이나 야간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가든이라고 했는데 이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형님이 일식집이라고 해서 여기로 예약을 했는데요. 어디인지 상호 좀 불러봐 주세요. 지금 어머님과 아버님과 같이 계셔요. 그쪽으로 가서 주소 좀 찍어줘요. 몇 분 후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왔어요.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동서한테 예약하라고 했는데 동서가 자기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예약했는지 모르겠네요. 가든에서 식사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가봤는데 이미 만석이고 사람들 줄이 많이 섰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드시는 게 어떠세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여기도 나쁘지 않네요. 둘째야, 뭐든 예약할 때는 물어보고 해야겠어요. 알았지만 저만 억울하지만 형님이 그렇게 물고 가고 아버님 생신이기도 하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별다른 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그냥 여기를 예약할 리는 없고 그때 형수가 예약하라고 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얘기야? 그때 형님께서 전화와서 여기로 예약하라고 했고 봐요. 문자도 여기로 예약하라고 왔잖아요. 동서,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이거 내 번호 아닌데 그때 잠깐 쓰는 번호라고 그러시면서 전화 왔잖아요. 그럼 제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데요? 동서, 그 꿈꾸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고깃집에 가는 거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물어봐 보지. 이게 무슨 경우야? 녹음이라도 해놓지 않았어야 했는데. 됐어. 무슨 착오가 있었겠지? 둘째가 실수를 했나 보구나. 아무튼 우리가 좋아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만 오늘 알아두고 오늘은 여기서 맛있게 먹자고 하네. 남편과 나는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날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요. 그런 일을 꾸민 형님은 저를 랑곳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께 알랑방귀를 띠더군요. 정말로 가소로웠다. 화장실에 잠깐 갔어요. 때마침 형님이 먼저 전화를 받으러 나가셨다. 화장실로 오시더군요. 그때 둘만 있는 자리에서 물었어요.
형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실수한 것처럼 꾸미는 게 좋아요. 어머님 눈에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걸 바라는 게 맞아. 어머님께서는 상냥하시고 귀엽다며 동서를 좋아하시더라. 그것이 케첩처럼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일을 꾸미신 거야? 남의 전화번호까지 찾아가서.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뭘 그 정도로 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알았어. 정말로 기가 막혀. 노골적인 사람이더군요. 그날은 앙금이 남아 있었지만 할 수 없어서 일단 넘겼어. 그 시간에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최고조였어. 아, 형님 때문에 짜증나고 머리가 아프고 진짜 죽겠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이 하는 말 잘 몰랐었는데 오늘 깨달았어. 한 판만 가지고 두 가지 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꾸미는 사람이라는 거야? 형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됐어. 형수님도 이상한 게 우리 가족 다 아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망쳐버렸는데 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아버지? 아, 그 말이야. 진짜 정신에 어떤 병이 있는 거야? 아니야. 당신 너무 속상해했을 거야. 아버지 생신을 망친 건 아니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당신 기분도 좋지 않은 걸 우리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어딘가 여행이라도 갈까? 바다 근처로 가서 며칠 놀러 오자. 남편은 형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제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일부러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아이가 생겨서 결혼 2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생신이 지나고 나서 급격히 몸이 좋지 않아지셨어요. 갑자기 말을 못하고 보행이? 어색해지지 않음을 의심할 수 있는 견해가 있지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급격히 치매가 도와버렸죠. 화를 많이 내시고 난폭해지신 아버님을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님은 한평생 착한 남편이셨던 두 분이었는데 거리낌을 본 적 없는 이 낯선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어머님은 매일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셨어요. 우리도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가족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차라리 전문 의료진이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에 다른 분이 안강이 거부해 그때 온 요양보호사도 왔던지 1시간 만에 돌아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침착해 지시해야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혼자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모두 직장 다니는데 위급할 때 바로 도울 수 없기도 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아버지를 나와 함께 돌보는 게 어떠냐고요? 아마도 너희가 의사이니까 그리고 네 아버지가 큰아들인 의사가 되게 너한테 다 맡기고 너는 내가 책임을 짜라고 습관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장남인데 아마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내를 얼마나 후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를 돌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드려야겠어요, 어머님. 그래야겠죠? 저희가 의사인데 아무리 잘 보겠지만 저희가 병원까지 먼 거리도 있고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어머님께서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이랑 함께 들어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쪽으로 이사하시면 이사한 병원도 가깝고 틈나는 대로 계속 들여다볼 수 있고요. 위급할 때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엄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집이 더 크고 여기서는 제 병원도 너무 멀고 이사한 병원도 멀어요. 짐을 정리해서 저희 집으로 살림을 합치세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휴, 그럴까요? 내 딸 2명이 싸우니까 무거운 짐은 다 필요 없을 텐데. 그렇게 하자. 우리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 날짜를 빨리 맞춰봐야겠어. 저 큰 아이야. 참 고마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결정일이야. 텐데 생각보다 쿨한 형님의 제안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의하셨고 어머님께서 이후 집을 정리하시며 형님을 맞이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자주 찾아뵙는다고 하며 물질적인 호의도 표현했어요. 물론 형님은 웃으셨지만 형님의 아버님을 좋아하시는 소고기를 사왔어요. 과일도 맛있다는 곳에서 사온 거니 같이 드셔보세요. 백화점에서 산 것 같진 않아요. 아유, 또 동네에서 사온 거야. 소고기는 한우 불고 왔어야지. 이렇게 와서는 더 좋겠는데 동선은 손이 작더라. 아, 2km 거리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네 분이 드실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불에 사온 게 아니에요. 잘하는 곳에서 왔어요.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형님을 보면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볼 때마다 한 번씩 언쟁이 생기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에요. 아픈 형님이라고 하셨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달 전쯤에 이사를 했다는데 형님 집은 원래 넓은 42평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근처에 오래된 20평대 빌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신다면서 집들이를 하러 와라고도 하셨다고 하더군요. 말도 없이 이사를 한 이유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서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헐만 좋은 사람들이라 훌륭한 개살구를 뒤집어 놓는 것이 딱 맞다고 생각해서 빛 좋은 거 하늘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대출뿐이었어요. 그래서 대출금이 밀렸는데 갚지 않으면 신용도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신용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모든 돈을 다 빼서 빚을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 이제 형님을 병원에 데려갈 예정이에요.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서 오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구축된 빌라에서 방 2개로 성인 4명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픈 환자도 있고 난폭한 면도 있는 환자인데요. 이 좁은 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도 한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 없으신 분들이세요. 어머님도 중심가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사서 30평 아파트를 틈틈이 고치면서 살았어요. 집이 우중충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힘겨운 분이라서 이런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4층짜리 구축된 4층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르락내리락 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도 젊은 사람들도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것을 생각하면 그곳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두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떠신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만 방이 넓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하시기 편리하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로 가면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항상 혼자 사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사람은 다 거부하는데 어떻게 돌봐줄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머님, 아버님 모두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서 보살피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버틸지 걱정되어 베란다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호흡이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들었고 그때 다짐한 것 같아요. 이곳에는 절대 어머님과 아버님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휴직할 거예요. 저는 길게 휴직을 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임신도 했고 애를 낳으면 휴식해야 했어요. 좀 당겨서 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여기서 생활하기 불편하시죠? 저희 집으로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요. 아이고, 너 임신도 했는데 어쩌려고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안 돼요. 우리는 밖에 안 나가면 돼 위역이 있을게. 남편은 나한테 미안해서 한마디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어머님을 설득시키는 한마디를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오랜 말도 못하겠고 여기서 생활하시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만 생각한다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형님의 현재 자금 상황도 안 좋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해요. 제가 노력할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됩니다. 일단은 당장 필요한 물품만 가져왔습니다. 살면서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차츰 옮기기로 했죠.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집으로 오셨지만 사실 형님에게는 더듬거리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버님을 케어하기 싫어서 여기로 이사를 온 거지요. 이게 쇼가 아니라면 뭐겠어요. 우리가 그냥 속아주는 척했던 겁니다. 제가 사실 형님보다 아버님을 더 미워했죠. 그래도 형님 뜻에 동의해서 이 난처한 상황이 된 거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형님과 아버님 모두 쇼를 한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도 동감인데 그럼에도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아, 이걸 어떻게 혼내줘야 할지. 아니, 이런 일에 아주버님 동의한 거니까 이사를 한 게 아닐까?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당분간 형님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할게요. 나도 내 형이지만 정말 사리분별 못하는 형이 너무 쪽팔리다. 아휴, 어쨌든 아픈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결국에는 사지가 마비가 돼서 거동도 불편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신 것밖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직을 내고 아버님 입에 미음을 써서 다 먹여드리고 트림시키고 또 누워서 운동시켜드리고 대소변도 다 받아냈어요. 물론 어머님도 같이 했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임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생이었는데 결국요. 유산이 되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함께 왔는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 정말 많이 미안해하셨고 우리 부부는 함께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제게 더 미안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욱 강하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형님네는 다시 모셔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을 저가 돌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우리 집 가게가 기우기 바람에 원래 이런 일은 큰 아들이 하는 일이죠. 동서서방님, 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 집보다 여기 와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작은 애가 잘 돌봐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우린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제 부모님 모시는데 형은 어떻게 되세요? 뭐죠?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 뭘 하시려고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아, 그 요즘 논문 써야 한다고 바쁘셨다고요? 제가 혼자 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남겨두셨어요. 저는 출근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활 도와드려야 하는 게 맞죠. 이것밖에 없네요. 아, 이런 돈 안 주셔도 돼요? 저희는 충분히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 없어요. 이런 돈보다는 한 번씩 오셔서 아버지 잘 살펴주시는 게 낫죠. 그게 다이면 돼요. 제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말은 눈치가 있으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님께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아주 얄밉게도 우리 감지하고 다 구나하고요. 그럼 그런 일이면 내가 하지요. 우리 동생은 참 마음이 착해요. 저희 집에는 물론 잘 오시진 않으셨지만 아버님은 자주 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병원 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환자 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병원 간호가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손이든 필요한데 오로지 제 일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역할에 대해서 그때 많이 느꼈어요. 요양원에 보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어떡하죠. 아버님이 TV 시청 중에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격렬하게 반해서 다른 사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와 어머님은 더 수고스럽긴 하지만 아버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댁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인성이 부족한 형님과 함께 있으면 아버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도 형님이 의사인데 이런 걱정하는 것 보면 형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님 병수발을 하셨는데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나니 어머님은 충격이 크셔서 잠시 넋을 잃으셨나 봐요.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셨군요.
얼마 후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시고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아버지도 떠나가시고 엄마는 이제 혼자 살기로 하셨어요. 이제 집을 구해서 나가겠어? 너희 집에서 나갈 거야. 엄마가 그냥 여기서 계셔도 돼요? 혼자 해도 괜찮아. 우린 괜찮으니까 여기 있어도 돼. 아니야. 이제 나가야 돼. 내가 너희에게 민폐였나 봐. 무슨 걱정도 없으니 혼자 살 수 있어. 그럼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하게 하면 안 돼. 우린 급할 일이 없으니까. 알아보고 좋은 곳을 찾아봐.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아서. 알겠어. 하고 그리고 나는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 거야. 아픈 손가락이 더 있다는 걸 그때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우연히 형님의 얼굴이 눈길에 갔어요. 아주 작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작은 애들은 어느 정도 살았냐 그런데 형님들이 건방을 떠는 바람에 쓰러져가는 집에 월세를 살고 있잖니. 그래서 집 사라고 돈을 좀 줬다. 그때 남편이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어머님께 들어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사라고 돈을 줬다고요? 얼마요? 형과 영수의 연봉이 얼만데 엄마가 형과 영수를 도와줘요. 우리 집 빼고 돈 10억 줬어. 아이 나야. 내 한 몸만 살면 되니까 큰 집이 필요 없고. 내 형에게는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서 사?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때까지요. 도와주어야지. 왜 매번 형만 밀어주시나요? 왜 그래요? 유산되면서 아빠가 병관을 하면서 고생한 것은 우리인데 왜 돈을 형에게 주시나요? 그건 무슨 계획인가요? 어머님, 우리가 재산을 바라는 것도 어머님 앞에 아버님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다한 터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니들은 착실하고 잘 살다가도 힘들어서 촛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도와줘야지. 요즘 서울에 집을 사려면 10억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먼저 도와주고 우리는 그 다음에 줄게요. 3년 동안 시아버지를 병원에서 돌봤던 건 나였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의 집 10억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쇼만 하고 다니던 의사 형님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눈을 뒤집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둘이 똑같이든지요. 주던지 아니면 둘 다 주지 말 것.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만 장난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서운하고 허무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돌보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생을 알아주지도 않으셔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때에는 시댁 가족 모두가 싫어졌어요. 어머님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가서 입을 덮고 울었죠. 그리고 길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는 어머님도 제 눈치가 보이셨을 텐데요. 원래는 집을 구해올 때까지 저희 집에서 사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 기분이 상했나 봐요. 눈치를 보인 나머지 형님네에 가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아이고, 여기서 할 일도 없고 너도 고민인 것 같으니 이사집을 찾을 때까지 그분 집에 가세요. 있을 것이 그러리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도요. 어머님 얼굴을 보기 어려우시다면 그럼 살펴보세요. 이게 예의에 어긋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제 마음이 최선을 다했었어요. 어머님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저는 고개만 까딱했어요. 어머님이 떠나시고도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아버님이 나왔어요. 꿈에서 저는 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버님이 다가와서 나를 미소 짓으며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데 참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품에서 오래 울다가 아버님을 불러 깨어났어요. 일어나서 생각해 보았는데 과연 아버님이 제 꿈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날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머님이 가져가지 못한 물건들을 형님과 사촌 아들 어머님이 와서 찾아가셔서 가져갔어요. 그때 어머님과 사촌 아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셨던 동안
전혀 예의 없이 제가 말을 했어요. 형님 좋으시겠어요. 제주는 곰이 굴렸는데 돈은 왕서방이 받았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제가 같았으면 미안해서라도 그 돈을 안 받았을 텐데요. 아, 그래서 사람은 좀 배워야 하는 거야? 아니, 동서독이 배운 사람 같던데. 머리가 멍청한 건가? 머리를 써야지. 그런 거도 뭐하니? 유산도 급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몰라요. 그때 방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남편이 웃으면서 나오더군요. 그리고 형님께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수님 선을 넘지는 마세요. 멍청하다 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말은 무식하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뭐, 제가요? 무식하네요. 아, 서방님 말 다 들었어요. 유산을 받고 싶으면 어머님께 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에게 해당 말고요.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거짓말이 많아서 의심스러워서 조사해보았는데 우리를 속여보려다가 들키고 싶었던 건지 알아냈어요. 형수, 뭘 들키셨다는 건가요? 그리고 내 뒤를 캐본 이유가 뭔데요? 왜 나를 캐보고 있는 거죠?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랑 형수가 아마도 집에 이사할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확인을 못 해봤지만 혹시나 해서 오늘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원래 살았던 형수 집은 형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지금 사는 집은 형수 명의예요. 맞나요?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등기부 등본은 형님 앞에 있어요. 던지더니 남편은 형님을 음흉하게 쳐다봤어요. 형님이 약간 당황한 듯한 얼굴을 했거든요. 왜 그러나 남의 집에 뭐가 궁금하다고 라는 건데 등기부까지 왜 보냐고 물어.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미 일은 끝났는데 이리저리 부실한 게 아닌가 싶어. 아이처럼 다음에는 다른 식당으로 아빠 생신 때 예약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했던 게 보여. 다른 거짓말들은 디테일이 부족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그럼 그때 우리 와이프에게 일식집 예약해달라 했던 번호는 누구였더라 하다가 몇 년이 훌쩍 지났지만 궁금해서 찾아봤죠. 강진영 선생님이 맞나요? 형수가 가깝게 지내던 병원 의사였나요? 아님 어떻게 연루된 건데요? 혹시 뭔가 강진영 선생을 아신 건 아닌가요? 다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된 게지만 그 사람이 내 동기 친구랍니다. 세상 참 좁다는 게 이런 거예요. 힘들게 알아볼 필요도 없고 한 달이 지나니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폰은 자동 녹음이지만 나중에 정리하려고 들어보니 이런 녹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들고 있던 폰에 녹음된 파일을 틀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돼서 갔어요. 전우가 있네. 내가 숨 쉬면 돈을 좀 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풀 대사이지. 뭐 바보 같은 통서 치매에 앉아 데리고 갔는데 나야 땡큐지. 이제 다시 이사 가야겠다. 그 집 안 팔았지? 미쳤다고 팔아. 그냥 시워한 거야? 이 집도 월세인 척 시워한 거지? 이 정도 수하돈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해. 형님은 매우 당황해 하셨고 말문이 막힌 정도였던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을 들으니 조용해지더군요. 우리 엄마. 우리 와이프를 모욕하거나 뭐 할 말도 하고 아니면 형수를 뒤쫓은 적도 없었어요. 그냥 형수 뒤를 쫓다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프레전스드 했어요. 그중 가장 이상한 것은 돈을 왜 형수가 필요한지 생각해봤는데 젊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한 걸 들었거든요. 그 남자에게 고액 스폰서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야, 들었습니다. 람이라는 남자랑 너 좀 미심쩍게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런 거야? 세상에, 너 미쳤어. 너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매일 큰 소리로 점심 데이트를 하는 거나 정말 병원에 대놓고 안 가는 거나 그 병원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남자라는 친구를 아예 작업 장소까지 껴들여요. 우리 형이 같은 의사인데 소은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했던 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돌아오셨고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뭐 바람이야. 너 확실히 알고 말하는 거야? 바람이라고? 세상에, 당신 미쳤어. 그리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 막 하지 마세요. 가만히 들어. 피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누가 누굴 뭐라고 해. 아버님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표정까지 싸늘해지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까딱 한 번 잘못하다간 몸싸움도 일어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긴장하였어요. 남편의 밝혀짐은 계속되었습니다. 강사님이 그러고 있었는데요. 형수랑이 병원에 와서 정말 친했는데 의절했다고요? 이유가 노는 게 하도 더러워서. 아고, 진료 보다가 무슨 짓을. 강쌤이 그래서 동생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난 속이 시원했어. 그런 거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기분 좋아하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정말 배신감이 들어.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던 것을 멈추고 형님에게 다가와 긴장하며 물었어.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아들이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말해봐. 어머니는 형님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 형님은 무릎을 꿇고 속을 비우며 사과했다. 미안해요. 잘 못했어요. 제가 진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형님을 배신감에 빠뜨렸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도 형님에게 향한 욕을 퍼붓다가 일단은 우리 집 사람들이 모두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과 남편이 술 한 잔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 두 형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마셔보는 거였어요. 형님이 얼마나 이간질을 했으면 의롭은 형제가 결혼 후 나를 만나 소도 못 마셨을까요? 너무 형님의 속내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형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건 알고 있었어. 얼마나 잘 말하는지, 그냥 홀딱 넘어가게 되었어요. 나도 바빠서 집안일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랬죠. 여자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신경 쓰는 것만큼 골수 나온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신경 다 끊고 전적으로 다이 형수에게 맡겼어요. 우리의 예감이 맞았어요. 아저씨,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집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하네요. 제 형수 말만 믿고 혹편에 그랬던 것도 부끄럽네요. 둘 다 많이 벌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고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 우려한 건 제 형수가 명품을 좋아한다는 점인데 저도 골프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돈이 마구 쓰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빚만 남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죠. 뿐만 아니라 제가 병원을 운영하기도 해서 잠깐 빚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에는 조금 의미 없이 우리를 언급하는 거겠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형수에 대해 화장품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했고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 것도 알려주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인해본 결과 정말로 빚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와이프를 믿기에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확인해보니 상당한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이 전부 넘어간 것이죠.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군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제대로 말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저를 속이려고요. 돈 관리를 형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있는지 몰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했다네요. 자기들 지금 거절하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꿈에도 그 집이 산 것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속이세요? 그런 것 하나도 몰라 처음에는 아버지를 모셔드린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진짜인 줄 알았죠? 살아오면서 내가 너인 줄 알았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형도 우리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하죠. 형수 일은 다 했는데
우리 아내가 아버지를 다 모을 정도로. 솔직히 아들인 척해도 선뜻 내가 모시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미안하다고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재수 씨에게도 당장 죄송하다고 해야겠네요. 형이 참 못생긴 형인데 그걸 용서해주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생각해보니 작은 집에 이사가서 내 형수는 계속 명품을 샀고 혼자서 돈도 낭비하면서 밤마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 나는 당연히 당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 그 병원에서의 당직을 비교해보니까 다 뻥이더라고. 형이 참 멍청하다. 나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아휴, 이제서야 제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순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괜찮겠지? 미쳤어. 그런 여자를 용서할 나도 없어. 지금은 각 방에서 살고 있어. 엄마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시더라고. 나는 그 여자에게 제대로 벌을 주겠어. 아버지는 형님과 이혼 중이고 병원에서 어떻게 망신을 당할지 생각 중이야. 주저하다 생각하다가 저런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발에 걸리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쳐두면 알아서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건 형님을 찬양해온 남자가 형님을 어깨에 걸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형제의 사실을 본 것 같아요. 원래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아차려 형님을 병원으로 찾아왔고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형님의 머리칼을 집어채 했다고 말이에요. 몸싸움이 격렬히 일어났다는데 병원장도 형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다고 하는군요. 형님에게 사직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꼬집기 같아요. 형님이 다녀온 돈은 다시 어머님의 통장으로 보내고 어머님도 나중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형님이 울면서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다. 사실 난 장남이라 그런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내 마음이 약해지니 어쩔 수 없이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이들 집을 사주려고 했던 거죠, 어머님. 돈이니까 누구에게 주든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알아요. 그래. 이 돈은 은혜로 알아야겠죠?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돈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지극히 보살피는 사람이세요. 너희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은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를 도울게요. 미안해. 얘들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께서 돌려받은 10억을 다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일단 모셔놓고 있어요. 물론 조만간 사용할 텐데 지금은 통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의 노고와 제 피땀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그런 영향을 끼치나 봐요. 형님은 스스로 파멸한 것 같고 이제는 저의 삶에서 그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쁘게 살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권선징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에 휩쓸려 다니는 삶 대신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바래요. 긴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